칠순을 훌쩍 넘긴 박정숙 여사의 하루는 낡은 괴종시계의 느릿한 추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지는 이미 오래였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 있는 아들 내외는 제 식솔건 사기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두어 번 얼굴 보기가 전부였다. 50평 남짓한 젊은 시절 부지런히 돈을 모아 장만했던 아파트는 이제는 온기 없이 횡한 공간일 뿐이었다. 먼지 쌓인 장식장 위에는 뽀얀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마치 그녀의 외로움을 꾸짖기라도 하듯 선명했다. 영감 보고 싶구려. 당신만 있었어도 내가 이리 무릎이 시리고 옆구리가 시리지는 않았을 텐데. 혼잣말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집 안을 맴돌았다. 아침 겸 점심으로 찬밥을 물에 말아 짭짤한 젓갈과 함께 넘기는 것이 식사의 전부였다. 입맛도 기력도 세월과 함께 닳아 없어진 듯했다. 얼마 전부터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것조차 깜빡하는 일이 잦아져 아들 영민이 위험하다며 전자레인지만 남기고 모두 치워버린 터였다. 덕분에 그녀의 식탁은 즉석밥과 몇 가지 밑반찬이 전부인 단출하고 서글픈 풍경이 되었다. 그날 오후도 마찬가지였다. 선반 높은 곳에 올려둔 곶감을 꺼내려 까치발을 들고 의자 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라선 순간 찌릿하는 통증과 함께 무릎에 힘이 풀렸다. 아야.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기울었고 다행히 옆에 있던 소파 위로 엉덩방아를 찍으며 넘어지는 것으로 그쳤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자 있는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로 다가왔다. 만약 머리라도 부딪혔다면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며칠 뒤에나 발견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참을 소파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서러움이었다. 늙는다는 것은 이토록 무력하고 외로운 과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때마침 아들 영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벨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그녀는 언제 넘어졌냐는 듯 황급히 몸을 일으켜 절뚝거리며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럼 별일 있겠니? 나는 괜찮다. 너야말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박정숙 여사는 방금 전에 아찔했던 순간을 애써 감추며 태연한 목소리를 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늙은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어머니의 미세한 목소리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요양보호사라도 한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낮에만이라도 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거들어주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됐다. 뭘 그런 사람을 집에 들여. 나 아직 멀쩡해. 내 몸 하나는 내가 건사할 수 있다.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이제 정말 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서글픔이 뒤섞인 대답이었다. 전화는 아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금방 끊겼고 다시 집 안에는 정막이 내려앉았다. 박정숙 여사는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한 무릎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낯선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유일한 똥아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며칠 뒤 아들 영민이 소개해준다는 요양보호사가 찾아왔다. 박정숙 여사는 현관문 앞에 선 40대 초반의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수진. 이름처럼이나 단정하고 선한 인상이었다.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청결하게 다려 입은 블라우스와 편안한 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따뜻한 미소가 눈에 띄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어머니 모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 모습에 박정숙 여사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이수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겉옷을 벗어 가지런히 개고 가장 먼저 화장실로 가 손부터 깨끗하게 씻었다. 사소하지만 몸에 밴 듯한 단정함이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시장 봐왔는데 뭐 좋아하세요? 시래기국 좋아하신다는 말씀 아드님께 들었어요. 제가 옛날 방식으로 구수하게 한번 끓여볼까요? 이수진의 말에 박정숙 여사는 내심 놀랐다. 아들이 자신의 식성을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했을 리 없었다. 아마 그냥 의례적으로 물어본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잠시 후 주방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들기름 냄새는 그녀의 기억 저편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이수진이 차려낸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시래기국, 고소하게 무쳐낸 도라지나물,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쌀밥. 국물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박정숙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끓였어?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다행이다.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방식대로 해봤어요. 시래기는 푹 삶아야 질기지 않고 된장은 한번 체에 걸러야 텁텁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이수진은 맞은편에 앉아 마치 친정어머니의 비밀이라도 전수하듯 조곤조곤 설명하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박정숙 여사는 음식 맛에 감탄한 것을 넘어 자신의 허기진 마음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듯한 따스함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날 이후 이수진은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정숙 여사의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함께 연속극을 보고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말동무였고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밤늦도록 들어주는 유일한 청자였다. 어머니, 그때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정말 대단하셨겠다. 저도 어머니 같은 배포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수진은 진심 어린 감탄과 존경을 담아 추임새를 넣었고 박정숙 여사는 신이 나 몇 번이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곤 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박정숙 여사는 이수진을 선생님이 아닌 수진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햇살 좋은 오후 함께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던 이수진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박정숙 여사의 마음에 쐐기를 박았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는 딸이 매일 전화한다던데 어머니는 따님 안 보고 싶으세요? 순간 박정숙 여사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하나 있는 딸은 시집간 뒤 외국으로 이민 가버려 이제는 손주들 얼굴조차 가물가물했다. 그 모습을 본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박정숙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딸 할게요. 멀리 있는 딸보다 여기 있는 제가 낫죠, 안 그래요? 제가 매일 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그 말에 박정숙 여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 속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수진의 손을 마주 잡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혼으로 낳은 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박정숙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영민아, 걱정 마라.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왔다. 진짜 복덩이야. 이수진이 박정숙 여사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제 박정숙 여사는 병원에 가거나 시장에 갈 때, 심지어 동네 마실을 나갈 때조차 이수진의 팔짱을 끼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낄 정도였다. 자연스럽게 집안의 크고 작은 경제권도 이수진에게 넘어갔다. 처음에는 장보기 심부름을 위해 건네주었던 체크카드는
이제 아예 이수진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날이 더 많았다. 물론 그녀는 썼던 돈을 10원 단위까지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보고하며 박정숙 여사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제가 돈 관리하는 게 편하시면 비상금 통장도 제가 맡아드릴까요? 은행 가는 것도 힘드신데 필요하실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찾아다 드릴게요. 박정숙 여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꺼내 이수진에게 건넸다. 이제 그녀는 이수진을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재산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완벽한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박정숙 여사는 깜빡 낮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다. 잠결에 무심코 매만지던 왼손 약지가 허전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빼놓은 적 없던 남편의 유품과도 같은 낡은 금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박정숙 여사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서랍과 옷장을 모두 뒤집어 엎었고 이수진은 그런 그녀를 진정시키며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어머니, 찾았어요. 여기 세면대 비누가게 있네요. 한참 만에 이수진이 화장실에서 반지를 찾아들고 나왔다. 박정숙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이구, 내가 정신이 없어서 세수하다가 빼놓고는 잊어버렸나 보네. 고맙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별 말씀을요. 어머니,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신다니까요. 제가 더 잘 챙겨야죠. 이수진은 다정하게 웃으며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주었다. 모든 것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박정숙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위화감이 남았다. 내가 정말 반지를 빼놓고 세수를 했던가. 평생을 안 그랬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괜한 의심을 하는 스스로를 탓했다. 주말이 되어 아들 영민이 아내와 함께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왔다. 영민은 몰라보게 혈색이 좋아진 어머니의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달라진 점을 느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잠이 눈에 띄게 늘었고 대화 중간중간에도 살짝씩 조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요즘 잠을 푹 주무시나 봐요. 피곤하세요? 아니다. 우리 수진이가 매일 저녁마다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주는데 그걸 마시면 잠이 솔솔 와. 보약이 따로 없어. 박정숙 여사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영민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찝찝함이 남았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잠이 많으셨던가? 이수진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어머니께서 마음이 편안하시니 잠도 푹 주무시는 거예요, 도련님. 걱정 마세요. 너무나 합리적인 설명에 영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민은 아내에게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여보,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셔. 너무 주무시기만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엔 결혼 반지도 잃어버릴 뻔하셨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럼 어머니 댁에 홈캠 하나 놔드리는 건 어때요? 요새는 작고 예쁘게 잘 나와서 인형처럼 장식장 위에 올려두면 아무도 몰라요. 요양보호사님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으니 안심이잖아요. 영민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날 그는 작은 토끼 인형 모양의 카메라를 하나 사서 어머니 댁을 다시 찾았다. 어머니, 이거 손주 녀석이 할머니 보고 싶을 때마다 보라고 선물로 드리는 거래요. 제가 핸드폰으로 어머니 얼굴 볼 수 있게 설정해 놨어요. 박정숙 여사는 손주의 깜찍한 선물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카메라를 거실 장식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그 작은 토끼 인형의 눈이 자신의 가장 행복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판도라 상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비극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 영민은 회사에 남아 밀린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뻐근한 목을 뒤로 젖히던 그의 머릿속에 문득 낮에 어머니 댁에 설치해 둔 토끼 인형 카메라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겠지. 피곤함 속에서도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어 그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들어 앱을 실행했다. 화면 속에 거실 풍경이 나타났다. 소파에는 어머니 박정숙 여사가 얇은 담요를 덮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옆에서 이수진이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지럽혀진 신문지를 개고 찻잔을 헹구는 익숙하고 부지런한 모습. 영민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의심하다니 스스로가 민망해져 앱을 닫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면 속 이수진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잠든 박정숙 여사의 얼굴을 한참 동안 지켜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건드려 보았다. 미동도 없자 그녀는 안심한 듯 몸을 돌렸다. 그리고 영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향해 있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경멸적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한 그 표정에 영민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수진은 익숙한 듯 박정숙 여사의 머리맡에 놓인 손가방을 열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영민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수진은 주방으로 가 낮에 어머니가 보약이라며 자랑하던 대추차 주전자를 들었다. 그리고 찬장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그 안에 투명한 액체를 찻잔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설마 저게 뭐지? 영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머니가 부쩍 잠이 들고 정신이 흐릿해 보였던 이유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경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주변을 의식한 듯 목소리는 작았지만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잔인했다. 나야. 할망구 완전히 뻗었어. 약 기운이 좋은지 업어가도 모르겠네. 돈? 걱정 마. 매일 용돈벌이는 하고 있으니까. 통장에 있는 큰 돈은 어떻게 구슬려서 빼낼지 각 재는 중이야. 아주 나를 친딸보다 더 믿으니까 시간 문제야. 그래, 이 집만 손에 넣으면 우리 고생도 끝이지. 알았어, 조심할게. 끊어. 통화가 끝나자 이수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천사의 얼굴로 돌아와 약을 탄 대추차를 쟁반에 받쳐 박정숙 여사의 머리맡에 두고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영민은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화면 속 토끼 인형은 말없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믿음, 안도감, 고마움. 그 모든 감정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는 지옥 같은 배신감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분노만이 남았다. 자신의 손으로 가장 끔찍한 악마를 어머니의 곁에 들인 셈이었다. 밤을 꼬박 새웠다. 영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충격과 분노로 들끓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몇 번이고 찬물을 끼얹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봤다. 이수진의 위선적인 행동 하나하나, 경멸적인 표정, 잔혹한 통화 내용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악마 같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저 여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영미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곧장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수진이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머 도련님,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영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어머니랑 단둘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어요? 저기 시장 가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이라도 좀 사다 주세요. 영미는 지갑에서 넉넉하게 돈을 꺼내 이수진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오히려 칭찬받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신이 나서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영미는 떨리는 걸음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영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이제 어머니가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그는 말 대신 밤새도록 자신의 심장을 핥히었던 그 영상을 어머니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박정숙 여사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이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고 지갑에 손을 대고 약병을 꺼내드는 장면이 이어지자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니다, 이게 뭐냐, 무슨 오해가 있는 거겠지. 우리 수진이가, 우리 착한 딸이 이럴 리가 없어. 박정숙 여사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수진의 잔인한 통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희망과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할망구 완전히 뻗었어. 그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박정숙 여사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고 쭈글쭈글한 얼굴 위로 주름을 따라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다. 외로움의 끝에서 겨우 붙잡았던 동아줄이 썩은 지푸라기였다는 절망감. 진심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내 팔자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리도 없어서. 자식을 잃은 어미처럼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영민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무심했던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과 이수진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가 뒤섞였다. 그는 무너진 어머니의 어깨를 부축하며 이를 악물고 맹세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만 믿으세요. 저 악마 같은 년, 제가 제 손으로 반드시 죗값 치르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흘린 피눈물 전혀는 곱절로 흘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영민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던 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악마를 심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결의였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났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박정숙 여사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눈물과 절망으로 퉁퉁 부어버린 늙은 노파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붉게 충혈된 눈 깊은 곳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자식을 키워낸 억척스러움. 잠들어 있던 그 생존 본능이 수십 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영민아, 내 말이 맞다. 전현을 그냥 경찰에 넘기는 걸로는 내분이 안 풀린다. 우리가 받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우리 손으로 직접 전현의 숨통을 끊어놔야겠다. 어머니의 달라진 눈빛에 영민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고 싸우기로 결심한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그날부터 모자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다. 영민은 법률 자문을 구해 이수진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완벽한 증거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단순 절도나 폭행 미수 정도로는 금방 풀려날 수 있었다. 그녀가 노린 것이 어머니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했다. 어머니, 저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집이겠지.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이 탐난다고 몇 번이나 흘렸어. 계획이 세워졌다. 이수진의 탐욕을 극단까지 자극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박정숙 여사의 연기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수진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박정숙 여사는 이미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정신이 없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노인으로 돌변했다. 수진아, 나왔니?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구나.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내가 없으면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싶다. 박정숙 여사는 이수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수진은 그녀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며 오히려 동정심과 우월감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박정숙 여사는 이수진의 탐욕을 부채질할 미끼를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다. 수진아, 어젯밤 꿈에 영감이 나왔어. 이 집이랑 땅 좋은데 쓰라고 하더구나. 영민이 녀석은 저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데 이걸 다 어찌해야 할지. 재산을 처분할 것처럼 무심코 흘리는 말들. 그때마다 이수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이는 것을 박정숙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미끼를 던질 날이 왔다. 박정숙 여사는 이수진을 앉혀놓고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딸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다 부질없다. 내가 이 집 너한테 주고 편안하게 요양원으로 가야겠다. 너같이 착한 애가 고생하는 거 내가 저 세상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하니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너한테 줄게. 그게 제일 깔끔하겠지? 현금. 그 한마디에 이수진의 숨이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추적도 증거도 남지 않는 가장 완벽한 방법. 그녀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며 박정숙 여사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 은혜 잊지 않고 잘 모실게요. 정말이에요. 박정숙 여사는 그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차갑게 읊조렸다. 그래, 내년에 그 탐욕이 너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독사를 잡기 위한 달콤한 독이 든 미끼는 완벽하게 던져졌다. 모자의 치밀한 연극이 막을 올린 후 이수진은 완전히 자신들의 무대 위로 올라온 광대와 같았다. 박정숙 여사가 집을 팔아 현금으로 주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이후 그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대담하고 조급해졌다. 박정숙 여사는 아들 영민과 함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수진아, 이 집을 좀 내놔야겠다. 내가 나보다 젊으니 괜찮은 부동산 좀 알아봐 주렴. 이수진은 뛸 듯이 기뻐하며 자신이 잘 아는 곳이 있다며 앞장섰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부동산은 사실 영민이 대학 동창에게 미리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섭외해둔 연극 무대였다. 능글맞은 인상의 부동산 사장은 이수진을 보자마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부를 했다. 아이고, 이렇게 효심지극한 따님을 두셨으니 어르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봅니다. 이 동네에서 어르신 모시고 집 보러 다니는 자식 이분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수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우월감에 젖었다. 부동산 사장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일부러 흘리며 그녀의 탐욕을 한껏 부풀렸다. 이 댁은 워낙 입지가 좋아서 현금만 준비된 사람이 나타나면 10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현금 부자들 많거든요. 10억. 그 숫자를 들은 이수진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의 눈은 이미 돈에 멀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액의 재산이 코앞에 아른거리자 이수진의 천사 같던 가면 뒤로 본성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박정숙 여사가 일부러 약 먹을 시간을 잊어버린 척하거나 했던 말을 또 하며 귀찮게 굴 때면 그녀의 표정에는 순간적으로 짜증과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물론 박정숙 여사가 돌아보면 금세 상냥한 미소로 표정을 바꾸는 소름 끼치는 연기력을 선보였다. 이 모든 순간은 거실의 토끼 인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며 그녀의 죄를 입증할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밤에는 동업자와의 통화도 더욱 잦아졌다. 글쎄 10억이라니까. 이 할망구만 처리하면 우리도 이제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어. 며칠 뒤 계획대로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급히 귀국한 재력가가 세금 문제 때문에 무조건 현금으로 집을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계약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며 계약금을 생략하고 잔금을 한 번에 치르겠다고 했다. 모든 것이 이수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위해 짜인 덫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인생 역전의 순간이 드디어 도래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영민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은행에서 신권 다발 몇 개를 찾아온 뒤 나머지는 신문지를 돈 크기로 잘라 밤새도록 가짜 돈뭉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행용 대형 가방에 가짜 돈뭉치를 가득 채우고 맨 위에는 진짜 신권 다발을 올려놓아 누가 봐도 거액의 현금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심판의 날 악마를 유인할 묵직한 미끼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그날따라 집안의 공기는 끈적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수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다.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성을 들여 상을 차렸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비싼 조기를 노릇하게 굽고 손이 많이 가는 삼색나물까지. 마치 제사를 지내기라도 하듯 완벽한 진수성찬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실력 발휘 좀 했어요. 많이 드시고 기운 내셔야죠. 이수진은 연신 미소를 흘리며 박정숙 여사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효녀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탐욕과 흥분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꾹 참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녀가 차려준 밥을 천천히 씹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이것이 저 악마와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니 온갖 감정이 뒤엉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박정숙 여사는 이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마지막 연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수진아,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내 덕에 이 늙은이가 외롭지 않게 편안하게 살았다.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하는 박정숙 여사의 모습에 이수진은 잠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지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이어 들려올 현금이라는 단어를 기다리며 다시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정숙 여사에게는 그녀의 모든 표정 변화가 마음속의 추악한 욕망까지도 훤히 들여다보이는 듯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박정숙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영민이었다. 모자간에 암호가 섞인 마지막 확인 통화였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잊지 않으셨죠? 오후 2시에 예약되어 있으니 제가 시간에 맞춰 딱 모시러 가겠습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고 계세요. 오냐 알겠다. 늦지 말고 오너라. 2시. 심판의 시간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박정숙 여사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한번 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수진은 거의 튀어나가다시피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 밖에는 부동산 사장과 건장한 체격의 집주인이 커다란 검은색 스포츠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모두 영민이 섭외한 경찰들이었다. 그들이 가방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여는 순간 이수진은 숨을 멈췄다. 가방 안에는 신문지로 만든 가짜 돈뭉치 위로 진짜 5만 원권 신권 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압도적인 현금의 양에 그녀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박정숙 여사는 돈 가방과 이수진을 번갈아 보며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자, 이제 내 것이다. 이걸로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잊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 늙은이의 마지막 선물이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거실의 모든 공기가 그 한마디에 멈춰 선 듯했다. 박정숙 여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수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방의 손잡이를 움켜쥐는 순간 그토록 숨겨왔던 탐욕이 가면을 찢고 추악한 얼굴을 드러냈다. 입가에는 승리감에 취한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이 드디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정숙 여사는 이수진의 등 너머 현관 쪽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이 신호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들 영민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조금 전까지 집주인과 부동산 사장 행세를 하던 남자들도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이수진의 양옆을 막아섰다. 몇 초 만에 조용했던 거실은 완벽한 포위망이 갖춰진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자,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누구야? 이수진은 돈 가방을 놓지 않은 채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눈앞의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구원이라도 청하듯 박정숙 여사를 돌아보며 절규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저 돈은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처절한 외침에 힘없이 소파에 앉아있던 박정숙 여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언제 약하고 병들었냐는 듯 그녀의 허리는 꿋꿋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평생의 분노와 배신감을 담아 이수진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함부로 어머니 소리가 나? 내년 같은 구렁이를 내 딸로 둔 적 없다. 박정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장식장 한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순진한 얼굴을 한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다. 저것이 내 모든 죄를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이 늙은이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내 찻잔에 몰래 약을 타고 내 동업자와 추악한 모의를 하는 것을 전부 다. 그 말에 이수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경찰 한 명이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 들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기획된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이수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할망구가 날 속인 거야. 으악. 가증스러운 연기와 위선,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발악하는 악마의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박정숙 여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 모습은 그녀가 받아야 할 죗값의 서막에 불과했다. 철컹하고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이 끝나는 소리였다. 이수진이 괴성을 지르며 끌려나가고 경찰들이 모두 철수한 뒤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었다. 조금 전까지 심판의 무대였던 거실은 이제 텅 비어버린 공간이 되어 모자에 지친 숨소리만을 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강철처럼 꿋꿋하게 서서 악마를 꾸짖던 박정숙 여사의 몸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소파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쭈글쭈글한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서러움과 허망함, 그리고 사람에게 이토록 처절하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내 팔자를 내가 꼰 거지 다 내 잘못이야. 어깨를 들썩이며 자책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아들 영민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곁에 앉아 가늘게 떨리는 그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효와 무관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막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놈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외롭게 만들고 저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한 제가 천벌을 받아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영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함께 울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후회와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폐허가 된 마음의 땅 위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하는 약속의 눈물이기도 했다. 한바탕 폭풍 같은 울음이 지나간 뒤 영민의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이수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보고였다. 그녀는 상습적인 사기 전과범이었으며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온 일당의 주범이었다. 그녀의 통화 상대였던 동업자 역시 곧 체포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고 박정숙 여사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전화를 끊고 영민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다. 박정숙 여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수진이라는 존재에 대한 마지막 미련 한 조각마저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시간이었다. 사건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영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파묻혀 살지 않았다. 칼같이 정시에 퇴근했고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주말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찾아와 텅 비었던 집에 사람의 온기와 웃음소리를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내도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을 시어머니의 상처를 헤아리며 진심으로 다가갔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여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다. 박정숙 여사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수진이 늘 사용하던 찻잔과 방석을 들어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이런 건 다 버려야지. 집에 놔둬서 좋을 것 하나 없다. 그녀는 마치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이수진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치워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주었던 거실 장식장에 토끼 인형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인형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영민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이것도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오는데 이게 다 뭐에 필요하겠니? 그 말에 영민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원망이 아닌 이제는 온전한 신뢰를 회복했다는 증표였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박정숙 여사도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영민아, 이 집이 우리 식구들 살기에는 너무 큰 것 같다. 정리하고 나는 좀 더 작고 아담한 데로 옮기는 게 어떨까 싶다. 너희 집 가까운 곳이면 더 좋고. 그 말은 더 이상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운 노인의 불안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강인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 함께 뉴스를 보았다. 마침 사회 뉴스에서 노인 상대 전문 사기단 검거 소식이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초췌하고 망가진 모습의 이수진이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장면이 비쳤다. 앵커는 그녀와 일당이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통쾌하다거나 기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길고 지독했던 악연이 비로소 완전히 끝났음을 모두가 조용히 실감할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쌀쌀했던 바람이 따스한 햇살로 변한 어느 봄날. 박정숙 여사는 아들 내외의 집 근처에 있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에는 낡고 어두운 가구 대신 아들 부부가 선물한 화사한 소파와 식탁이 자리했다. 그리고 벽에는 온 가족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과거의 흑백 사진 대신 걸려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공용 텃밭에서 시작된다. 허리를 굽혀 흙을 만지는 것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박정숙 여사가 앙증맞은 모종삽을 든 어린 손녀에게 상추 모종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우리 손녀 이렇게 흙을 파고 모종을 쏙 넣는 거야. 그리고는 입을 덮어주듯이 흙을 살살 덮어주는 거지. 할머니, 이거 심으면 맛있는 상추가 열려요. 그럼. 우리 강아지 마음처럼 아주 예쁘고 맛있는 상추가 열릴 거야. 대신 매일 햇볕도 쬐어주고 물도 줘야 해. 사랑으로 돌봐야 무럭무럭 자라는 거란다. 박정숙 여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움과 슬픔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현재의 행복만이 가득했다. 잠시 뒤 회사에서 퇴근한 영민이 텃밭으로 다가왔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딸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재미있으세요? 오냐, 이게 사는 재미지. 내 덕분에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린다. 박정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지는 노을과 함께 평화로운 텃밭을 바라보았다. 끔찍한 악몽을 함께 이겨낸 모자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텃밭에서 함께 웃고 있는 3대의 모습을 담는다. 진짜 봄날은 가장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임을 그들의 모습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한 가족의 길고 아팠던 드라마는 마침내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렸다.